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60만 전자 400만 닉스라는 숫자를 월가가 지금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올랐다고요. 이쯤이면 거품이라고요. 더 들어가면 늦는다고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25년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틀린 질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노무라는 올해 코스피 목표를 7,500에서 1만 1,000으로 한 번에 3,500포인트나 올렸을까요?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찍었던 2018년에 정작 주가는 더 못 올랐을까요? 이 두 질문이 오늘 영상의 두 축입니다. 오늘은 세 단계로 들어가 봅니다. 표면에서 월가가 진짜로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그 뒤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진짜로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양치기 소년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거품이다 거품이다 외쳤는데 막상 늑대가 안 왔어요. 근데 정말 안 오는 게 맞을까요? 오늘 결론부터 한 줄로 미리 드리면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 200개를 들여다본 통계위에서 95%가 2년 안에 끝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오늘 영상 전체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종목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다음 1년 반을 결정짓는 좌표 얘기입니다. 먼저 월가가 도대체 무슨 숫자를 적어내놨는지부터 까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 지난 6월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삼성전자 목표주가 59만 원, SK 하이닉스 500만 원을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큰 숫자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같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를 기존 7,500에서 1만 1,000으로 한 방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통 증권사가 코스피 목표를 올릴 때 100, 200 단위로 올리잖아요. 노무라는 한 번에 3,500포인트를 올렸어요.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노무라 코리아 정창원 리서치 헤드는 6월 12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올해 월간 메모리 매출이 유례없는 수직 상승을 보인다. 슈퍼사이클은 아직 초입이라는 말까지 보탰어요. 이 정도면 보고서가 아니라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빠지지 않아요. SK증권은 삼성전자 61만 원, SK 하이닉스 400만 원을 제시했고요. UBS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15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또 올렸어요. UBS 표현 그대로 옮기면 30년 만에 처음 나타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문장까지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30년이라는 단어, 증권사 리포트에 쉽게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잘못 적었다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무거운 숫자가 깔려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지난 4월에 올해 디램 수급 격차 전망치를 3.3%에서 4.9%로 상향했습니다. 골드만 표현 그대로 옮기면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위 3대 메모리 제조사가 올해 생산 능력을 사실상 다 예약 완료했고 신규 팹 짓는데 4년에서 5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올해 추가 공급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깔린 겁니다. 한쪽에선 수요가 빗발치는데 반대쪽에선 짓는데 5년 걸리는 공장이 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슈퍼사이클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기에 보도된 사실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5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확장을 위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라인 더 깔아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빅테크가 한국 메모리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그림, 한국 반도체 역사에 거의 없었던 장면입니다. 빅테크가 자기 돈 들고 라인 깔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건 단순한 호황이 아닙니다.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병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상파 뉴스에서는 월가가 목표주가 올렸다고만 보도하지 노무라가 코스피를 한 번에 3,500포인트 올린 이 사건의 무게를 정면으로 분석한 보도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숫자의 무게를 다루려면 데이터가 너무 두껍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도 신호가 아닌데도 안 다루는 보도가 사실 매수 신호도 제대로 못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까놓고 말해서 이게 월가가 헛발질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쯤 되면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드리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약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위기가 깔리면서 시장의 시선이 매크로 리스크에서 다시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외부 변수가 정리된 그 자리에 들어선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6월 15일 하루에만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6.4%, 2% 동반 급등했는데 장중에는 각각 6%대
8%대까지 튀어올랐어요. 매크로가 빠지자마자 메모리 두 종목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시장이 매크로 공포에서 본업 실적으로 시선을 돌린 첫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분석에서 빠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거 다 HBM사 때문이잖아요 라는 답입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사 2 그러니까 7세대 샘플 출하를 시작했고요. HBM사는 엔비디아랑 AMD의 최종 품질 테스트, 이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올해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속도가 11.7기가비트인데 엔비디아가 요구한 10기가비트 기준을 가뿐히 넘었어요. 업계 최고 속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 주문의 약 70%를 이미 잡고 있고요. 청주 M15X 신규 팹은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찍었어요.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65%를 한국 메모리 회사가 추월한 겁니다. 반도체 제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숫자입니다. FN가이드 2분기 컨센서스를 봐도 삼성전자가 약 8.67조 원 수준, SK하이닉스가 약 6.24조 원 수준인데 이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00% 그리고 580%에 가까운 증가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 위까지 올라간 영향도 같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HBM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끝. 여기서 영상 끄셔도 됩니다. 보통 분석이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 여기서 영상 끄시면 오늘 진짜로 알아야 할 부분을 그냥 놓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실적이 사상 최대일 때 주가가 더 못 오르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그 우화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위가 계속 알을 낳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은 거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더 큰 알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 결국 배를 가르죠. 주식시장이 정확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익숙한 예가 삼성전자 자신의 과거입니다. 2016년 영업이익 약 29조 원, 2017년 약 54조 원, 한 해 만에 거의 2배가 됐죠. 그동안 주가도 2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2018년 영업이익 약 59조 원, 올해 빼고는 역대 가장 큰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2017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2018년 내내 못 올라갔어요. 왜요? 성장률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86% 성장했는데 2018년은 10% 성장에 그쳤어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성장의 속도가 꺾인 겁니다. 비슷한 경고가 사실 지금도 나와 있어요.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순간이 강세장 종료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인용한 사례가 2000년 닷컴 끝물의 시스코입니다. 당시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을 시가총액에서 추월했는데 그때 시스코의 순이익이 GE의 20%, MS의 28% 수준이었어요. 기대가 펀더멘털을 앞질러 갔던 거고 그 직후 거품이 꺼졌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 격차가 약 119조 원, 역사상 가장 좁혀진 구간입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그 좁힘 자체를 신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으면 주가 오른다, 이 직관이요, 통계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진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층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얘기로 내려갑니다. 한규범 작가라고 25년 동안 한국과 미국 증시 주도주 200개를 분석한 분이 계세요. 최근에 책도 출간하셨고요. 그분의 결론을 거칠게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주도주는 단 하나의 출발선을 거칩니다. 그게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 뭐냐? 4주, 13주, 26주, 52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지런히 늘어선 모양입니다. 단기가 위, 장기가 아래. 중요한 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일봉은 노이즈가 많아서 신호 가치가 떨어지고 주봉으로 봐야 합니다. 200개를 다 들여다봤는데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든 주도주는 폭발적 상승 전에 이 정배열을 거쳤어요. 단 하나의 공통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정배열 완성 이후 한국 주도주는 95% 확률로 2년 안에 종료됩니다. 미국은 약간 더 길어요. 93%가 2.5년 안에 종료돼요. 1년이 지나면 살아남는 확률, 그러니까 생존율이 약 30%로 떨어집니다. 통계 곡선이 그렇게 그려져요.
25년치 200개 종목의 평균을 내보니 1년 차에 영업이익이 평균 170% 성장하고 2년 차에는 그게 40% 수준으로 둔화돼요. 적자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하는데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속도 감속이 주가의 진짜 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간 얘기인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델타라는 개념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험 100점 받았어요. 올해도 100점 받았어요. 잘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칭찬을 안 해주세요. 왜요? 작년이랑 똑같으니까요. 주식시장이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100억 벌던 회사가 올해 200억을 벌면은 100% 성장입니다. 내년에 300억을 벌면 50% 성장이고요. 분명히 성장은 지속됩니다. 누가 봐도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성장의 속도, 그러니까 기울기는 100%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델타 음전입니다. 이익은 늘었는데 가속이 꺾인 지점이죠. 엔비디아도 똑같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 42억 달러, 2023년 한 해 만에 330억 달러,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680%포인트 올랐어요. 2024년에 815억 달러 찍었고요. 성장률 150%,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델타로 보면 2023년 플러스 740에서 2024년 마이너스 530으로 음전됐어요. 주가는요, 2024년 11월에 고점 찍고 조정 들어갔습니다. 국내 사례로 가도 똑같습니다. 조선이 20이 개월 동안 대세 상승하고 종료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대표되는 방산이 24개월 만에 종료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배열 완성 이후 16개월 동안 주가가 300% 넘게 올랐는데 데드크로스 가까이 가면서 공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중입니다. 현대차는 6개월 차에 들어섰지만 실적이 아닌 로봇 테마성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종목 하나 예외가 아니에요. 다 같은 시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주도주가 끝나는 진짜 시그널은 가격이 비싸졌다, 싸졌다가 아니에요. 성장의 가속이 꺾이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만 적어주잖아요. 그런데 델타가 언제 음전되는가 그걸 일면에 박아주는 리포트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매도 신호니까요. 매도 신호를 일면에 박는 리서치, 증권사 입장에서 못합니다. 자기들 비즈니스 모델하고 정면 충돌이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옷 멋지다고 안 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 핵심 변수를 모르고 그냥 목표 주가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신호가 정작 가장 안 보이는 자리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델타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좌표 점검입니다. 한기범 작가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9월에 정배열이 완성됐어요. 지금이 2026년 6월이니까 9개월 차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7월에 완성됐고요. 지금 11개월 차입니다. 둘 다 1년이 채 안 됐어요. 1년 차 생존율이 30%라고 했잖아요. 그 30% 구간을 두 종목 다 아직 통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올해가 실적 폭발 1년 차입니다.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줄줄이 사상 최대치 갱신 중입니다. 1분기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 72% 찍었고요. 2분기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86조 원 수준인데 일부 애널리스트는 100조 원까지도 봐요. 환율이 1,500원 넘어선 영향도 있고요. 6월 1일에서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분기로 환산하면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깔리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델타로 보면 두 종목 다 지금 이 가속이 가장 빠른 구간입니다. 2027년 어느 시점부터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은 깔려 있지만 그건 아직 미래의 좌표입니다. 지금은 가속 중입니다.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이 남아있고 업사이드도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깔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한기범 작가가 책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도주는 밸류에이션이 바뀝니다. 반도체는 원래 PBR로 계산했어요. 사이클 산업이라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PER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더 가서 멀티플을 상향합니다. 메모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체질이 달라졌다는 논리가 붙고 그 논리 위에 목표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PER 1000배까지 갔던 그 구간이 정확히 이런 논리 위에 올라탔던 거예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오른 가격에 맞춰서 논리가 만들어지는 흐름. 이게 주도주의 마지막 절반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진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주도주는 가격이 아니라 시계가 끝나는 겁니다. 노무라가 코스피 1만 천 적은 것도 사실은 시계 얘기였던 거예요. 가격은 그 시간 안에서 따라오는 결과물이고 진짜 변수는 얼마나 오래 이 가속 구간이 유지되느냐.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한규범 작가는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3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간. 정배열 완성 후 50이 주 경과했는지 1년이 지났으면 생존율 30% 구간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델타. 성장률의 변화량이 가속인지 감속인지. 세 번째, 기술적 신호. 주봉 기준 4주 이동평균선과 26주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 이 3가지가 동시에 켜지는 순간이 진짜 출구 신호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교과서적 예시입니다. 2023년 4월 정배열 완성, 2025년 1월에 약 22개월 경과했고요. 그 무렵 델타도 전년 대비 둔화로 음전됐어요. 그리고 주봉상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 2025년 1월에 고점 찍고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공세가 종료됐습니다. 세 신호가 동시에 켜진 순간이 정확히 출구였던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60만 전자 400만 닉스를 월가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 유통기한을 측정하는 자가 3개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매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너무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들, 한규범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시간이 남아있고 업사이드가 남아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통계적으로는 적은 구간입니다. 다만 신규 진입이라면 분할로 그리고 3대 신호 점검을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가 높으셔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3대 신호가 아직 안 켜졌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남아있고 델타가 가속 중이면 통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큰 구간입니다. 다만 신호가 켜지는 순간에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존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규범 통계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존버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시간, 델타, 데드크로스 이 3대 신호입니다. 막연한 존버는 위험하지만 통계 안에 든 기다림은 다른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외국인은 올해 1분기에 SK하이닉스를 추세적으로 매도했는데 그걸 받은 게 개인이었어요. 하루에 2종목 합쳐 4조 원을 개인이 사들이고 외국인이 5조 원 넘게 던진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 외국인 손해, 개인 손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외국인이 던지든 말든 통계 안에 있는 사이클의 힘이 더 셌던 겁니다. 다만 이걸 거꾸로 읽으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운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이클의 마지막 매수 주체는 보통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외국인이 될지 또 다른 개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두 회사 얘기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1만을 넘어설 수 있느냐? 그 지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도달하는 좌표입니다. 한국의 수출, 환율, 가계자산, 국민연금, 운용성과까지 전부 이 사이클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직접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보도,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병목이 됐다는 뜻입니다. 빅테크가 한국 회사한테 라인 깔라고 돈 들고 찾아오는 그림이 한국 산업사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이클이 끝나는 2027년 어느 시점에 다음 주도주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그때 한국은 그 다음 사이클을 또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종목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다음 10년의 좌표 문제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국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다음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